일본 고전 존 로크. 자유의 사상가 존 로크. 존 로크는 1632년에 태어나 1704년에 사망하였다. 향년 72세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숙종 때 사람이다. 존 로크는 영국의 조그만 도시 서미싯의 링컨 마을에서 시골 변호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포목상이었는데 손자까지도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었다고 전해진다. 존 로크도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보통 유복한 집안의 가장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존 로크는 시대의 풍운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말의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왕과 의회의 갈등이 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결국 1642년 존 로크가 10살 되던 해 영국 의회와 왕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다. 당시 존 로크의 아버지는 의회 쪽의 편에 서서 기병대 지휘관으로 내전에 참여를 했다. 전쟁에서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상급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자신을 도왔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14살 된 존 로크를 당시 귀족층 자녀만 입학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학교에 추선서를 써주었던 것이다. 당시 웨스트민스터 학교는 영국 내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도 존 로크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1649년 최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옥스포드대 크라이스트 처치 카리지에 당당히 입학을 하였다. 존 로크는 학창시절의 폭넓은 교우관계가 존 로크의 인생 역정에 있어서 큰 발판 노릇을 했다. 한편 영국 내 의회주의자들이 승리하여 당시 영국 황제 찰스 1세의 목을 자르고 영국은 크롬웰이 통치하는 공화제 국가로 거듭났다. 존 로크 같은 냉소적인 우등학생에게는 학교라는 곳이 배울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비웃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는 곳이 되기 쉽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는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유럽 중세의 형이상학과 논리학을 배웠다. 1658년 크롬웰이 죽고 다시 1660년 영국의 통치제도는 왕정으로 넘어갔다. 2년 동안의 영국의 정치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해 존 로크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의 강사가 된다. 이때부터 전공과는 분야가 전혀 다른 과학과 의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증명되지 않는 편견과 환상에 사로잡혀 상대방 서로를 증오하는 세상 속에서 관찰과 실험이라는 객관적인 잣대로 지식을 검증하려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은 존 로크의 눈에는 이상적인 진리 탐구 방법으로 보였다. 이후 존 로크는 경험에 기초한 명료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을 가장 매력적인 진리 탐구 방법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더 의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 정진을 하였다. 이러던 중 1667년 35세의 대학 강사인 존 로크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는다. 장차 영국의 주요 정치가가 되는 샤프츠베리 백작의 주치의이자 정치 고문으로 전격 발탁이 된다. 백작이 나중에 영국 재무성 장관이 되자 당시 수행비서였던 존 로크도 영국의 재정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다. 이때 쓰여진 책이 관용에 관한 에세이였다. 관용에 관한 에세이는 당시 개신교와 천주교 그리고 성공회 간의 반목과 대립의 염증을 느껴 서로들 인정할 건 인정해주자며 관용의 정신을 주창한 책이다. 이 책은 원래 자유무역에 관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쓰여졌다. 왜냐하면 책의 모티브는 네덜란드에서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내용 중에 인간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식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경험과 합리적 추론으로 얻은 결론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신에 대한 지식을 어느 누구도 신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근거를 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에 대한 지식은 단지 믿음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종교는 서로의 교리를 대화하면서 누구의 믿음이 그럴듯한지 밝혀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확실한 논증이 없으므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바로 출판하면 기독교계, 카톨릭계, 양쪽 모두에게 비판받을 것 같아 존 로크 사후에 출판될 수 있었다.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2세는 프랑스와 손잡고 카톨릭 신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자 의회와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당시 의회의 지도자였던 샤프츠베리 공작은 런던탑에 갇히기도 했으며 결국 그는 1862년 네덜란드로 망명을 떠나 그곳에서 병으로 사망한다.
이때 그 유명한 존 로크의 통치론이 쓰여진다. 존 로크 왈 왕이 될 권리는 신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왕은 국민들과 계약을 통해 복종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왕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존 로크는 이렇게 가정을 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다가 죽는다. 자연권이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권리를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뿐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물건에 대해서도 자연권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자연법은 인간의 생각하는 이성이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를 자연권만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 서로의 탐욕 때문에 이 관계는 깨지고 종종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이 나의 자연권을 침해했을 때 누가 정당하게 처벌해주지 못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법에 따라 사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통치자를 세우기로 서로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이 통치자로 임명된 사람은 각각의 사람을 대신해서 자연권을 관리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통치자가 사람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착취하고 괴롭힌다면 어떻게 될까? 이 대목에서 존 로크는 단호하게 얘기한다.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통치자와는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계약 파기도 되지 않으면 즉 혁명을 통해서라도 통치자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지금 우리에겐 당연하게 들릴지 몰라도 1680년대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인 주장이었던 것이다. 1683년 샤프츠벨이 백작의 숨통을 죄어오던 영국 왕은 존 로크에게까지 죽음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존 로크도 결국 네덜란드로 망명을 한다. 그리고 1689년 56세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다. 한편 존 로크는 네덜란드로 망명하기 전에인 1682년 49세의 로크는 24살의 처녀와 정신적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네덜란드 망명지에서 그녀가 어느 호라비와 결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당시 새로운 왕위에 오른 영국 왕 제임스 2세는 네덜란드 정부에 지금 말로 말하면 존 로크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기에 이르자 네덜란드에서도 도망다니기에 바빴다. 그러나 존 로크는 그 와중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서를 내놓았다. 제목은 인간호성론이다. 근거 없는 믿음을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식을 분석해봐야 한다. 인간의 정신은 백지와 같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진리나 절대불변의 법칙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참 거짓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가 없는 믿음을 일반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역전이 일어난다. 1689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제임스 2세는 권력을 잃어버린다. 이제 바야흐로 영국은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생기고 의회민주주의가 탄생을 했다. 절대왕권에 반대하던 존 로크는 새로운 왕 윌리엄과 같은 배를 타고 조국 영국으로 금이환영을 하였던 것이다. 존 로크가 도망다니면서 쓴 책 인간 오성론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에 등극한다. 그 시점부터는 영국의 국민과 모든 매스컴들은 존 로크를 가르켜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추앙하기에 이른다. 1692년 존 로크의 나이 57세. 8년 전 짝사랑했던 여인, 그러나 지금은 결혼하여 마샴 부인이 된 옛 애인의 시골집에 거처를 정한다. 그동안 네덜란드에서 6년 동안의 수배자 생활을 거치는 동안 건강을 많이 해쳐 정부의 강요 임명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옛 애인의 시골집에서 요양을 했던 것이다. 마샴 부인은 옛 애인이기 전에 존 로크에게는 훌륭한 정신적 동반자였던 것이다. 마샴 부부와 존 로크는 남은 여생을 가족과 같이 지냈으며 존 로크는 1705년 죽기 전까지 13년 동안 그곳에서 저술과 지필 활동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사회운동가인 버트런트 러셀은 존 로크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행복한 철학자라 일컫는다. 젊은 시절 야망을 품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이상과 가치를 세우고 권리장전이라는 형태를 통해 자기의 철학적 목표를 실행하였고, 그에 져서 정부로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으니 말이다. 존 로크가 우리 후손에게 준 상식들은 의학, 화학, 정치, 경제, 성서주석, 어린이 동화, 포도재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그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와 삶의 경험 속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얻어진 지혜인 것이다. 왜 2020년 이 시점에 340년 전인 1680년에 영국의 존 로크가 부르짖었던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